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오늘의 비대위원장을 맡은 시사평론가 정영진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죠. 무엇보다 외출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확 줄고 지역경제 또한 침체되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20조 원 규모의 과감한 대책인데, 이 관련해서 일부의 쏙 인터뷰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으론 불안감이 좀 높아지고 있지만 외신들은요, 그 이면에 있는 한국 보건당국의 신속한 진단검사 능력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쁘게 일하고 있을 전국의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 또 응원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서 종교 집회 그리고 대형 교회 예배를 자제해달라, 이런 당부를 했는데, 대형 교회들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한국교회 총연합 류정호 대표회장 연결해서 역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된 뉴스들 쏟아지고 있죠. TV, 라디오 정말 틀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가짜 뉴스들도 적지 않습니다. 2부 코로나19 상황실에서 이 코로나 관련 뉴스 팩트체크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확실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돼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위입니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버텨냅시다. 샵 힘내라 대한민국, 그리고 샵 힘내라 의료진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오늘부터 우체국에서 마스크 판매한다고 했죠. 마스크 수급은 잘 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스크 이야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역 소식도 함께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죠.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10,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도 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비대위 라디오와 함께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영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네, 라이브 비대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우리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콩이 없어서 무료로 못 보낸다는 분이 계신데, 네. 콩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콩이 없으면요? 네. 그럼 콩이 없으면은 문자로 보내면 되나요? 아니, 까셔도 되죠. 예, 앱을 까시면 됩니다. 예, KBS 콩 네네. 앱을 안드로이드나 뭐 여러 앱 다운받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네. KBS 콩 꼭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깔려 계시죠? 저는 물론 깔려 있습니다. 확인 안 해봐도 되겠습니까? 확인까지 합니까?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과 깔려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확진자 현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이 조금 전에 이 16시 현재 확진자가 발표가 됐는데 2,337명입니다.
어제 16시 기준으로 발표된 확진자 수에 대비해서 네. 571명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하루 만에 이만큼 늘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만에요. 네. 그리고 63번 환자가 오늘 격리 해제돼서요. 격리 해제된 사람이 총 27명이고 사망자는 13명입니다. 현재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사 중에 있고요. 네. 이 4만 8천여 명의 사람들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진자들 중에서는 대부분 이 대구 경북 지역 거주자이고요. 이 충남에서도 오늘 오전에 비해 오후에 19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예, 많은 숫자가 역시 또 증가했는데 그만큼 검사를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네네. 뭐 확진자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 신천지 이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오늘 확진자 수가 많아진 어제 오늘 확진자 수가 많아진 것도 이 신천지 신도들 중에 유증상자, 이 대구 교회에 있는 유증상자들을 중심으로 검사를 벌인 결과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와 함께 이 정부가 이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 전원을 대상으로 유증상자 검사가 끝나면 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네. 또 전국의 신천지 신도 전원을 대상으로 현재 각 지자체들이 유증상자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증상자가 한 1,600여 명이 나왔다라고 네.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또 어제 이 신천지 측이 그동안 제출을 거부했다가 이 뒤늦게 제출한 이 교육생 6만여 명의 명단도 지자체에 전달이 돼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현재 확인된 이 지자체별로 집계된 내용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자가 2만 8천여 명이 있는데 217명이 유증상자로 확인이 됐고요. 연락을 닿지 않은 사람들이 1,485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금 신도 3만 3천여 명 중에 유증상자가 740명 그리고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한 3천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네. 인천은 유증상자가 134명 그리고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3,166명 정도 되고 대전, 세종 그리고 충남 지역에서는 의심 증상자 291명에 응답하지 않은 신도가 1,300여 명, 이 충북은 유증상자 54명, 강원도는 유증상자 48명, 이 경북은 117명, 부산은 196명, 전남은 60명, 이 전북은 98명 등등이 확인이 네.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락이 요즘 같은 시대에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거는 연락 안 받는다고 봐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전화를 뭐 안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지만 이 경증 환자일 경우에는 자가 격리 치료하는 방안을 정부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병상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엊그제 사망한 이 13번째 사망자의 경우도 입원이 안 돼가지고 이 대기 중에 그 호흡곤란 증상이 와서 병원으로 이송 중에 사망을 한 경우였는데 네. 이렇게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한 이 대구의 확진자가 700여 명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뭐 그냥 감기 증상이거나 네.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최근 이제 환자가 폭증함으로써 오히려 이분들이 병원에 있으면 또 다른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또 중증 환자에 대한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이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 자가격리 치료를 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경증 환자를 자택 격리 치료로 바꿔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네. 실제로 논의 중이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 세계보건기구나 이 중국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더라도 이 코로나19가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19%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아주 최고로 심각한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5%가 채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이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해서도 이 중증도를 분류를 하고 병상을 적정하게 배정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면담을 시작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3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그리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그리고 민생당의 네. 유성엽 공동대표를 만나서 현재 좀 얘기를 하고 나누는 중입니다. 이번 여야 대표 회동은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회동은 이 청와대의 제안으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입법과 예산 지원에 그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 여야 대표들 역시 조건 없이 회동을 수락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회동에서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추경 편성 문제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이 문제는 청와대가 어제도 이 브리핑을 통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두고 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작하면서 전국의 마스크 현황 좀 저희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실제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네네. 특히 그 4786번 쓰시는 분은 파주 법원리 우체국에서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판매한다길래 2시 30분에 갔는데 벌써 판매가 종료됐답니다. 그래서 수량이 너무 적었던 것 아니냐. 많은 노인분들도 좀 헛걸음하셨다 이런 분도 있으셨고요. 김난희 씨 같은 경우도 우체국 쇼핑몰 아직 마스크 안 들어왔다. 여기 전주인데 마스크 판매하는 약국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지금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이것도 역시 뭐 쉽지가 않으신 모양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마스크 현황이라든지 지역에 코로나 직접 느끼고 계신 피부로 느끼고 계신 분들도 저희가 내용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죠.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정부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이 착한 건물주에 대해서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그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서 50%를 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네. 뭐 정부도 고통 분담을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이 시장 내에 이 점포들 중에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을 할 경우 해당 시장의 노후 전선을 정비해주고 또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정부가 직접 소유한 건물 그리고 상가 임대료도 낮출 예정입니다. 그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 정부가 뭐 소득세 법인세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 임대료를 받고 있었는데 20만 원을 깎아주면 그 1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으로 어느 정도 좀 보존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 대해서 이 광고 판촉비의 부담을 줄여주면 네. 이 정책 자금을 또 지원해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내년 말까지 그 연매출이 6천만 원을 넘지 않는 영세 개인 사업자 이 90만 명에 대해서 이 부가가치세를 연평균 20에서 80만 원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금융 지원 자금도 2,500억 원에서 3조 2천억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래통합당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고소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소를 한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네. 이유는 그 명예훼손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인데. 어떤 명예를 훼손한 거죠? 왜냐면은 이게 그 201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그 전 신천지 간부가 이만희 총회장이 본인이 새누리당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폭로를 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라는 당 이름을 이만희 총회장이 지어줬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이름이 나왔을 때부터 이 새누리라는 게 이 신천지의 순 우리말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었는데 네. 미래통합당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만희 회장을 고소를 하기로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이 신천지가 반사회적 그리고 반인륜적 집단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된 점을 고려하면 네. 이 새누리당의 당명을 본인이 지어줬다라는 그런 거짓 발언은 그 자체로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그리고 새누리당을 또 미래통합당이 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미래통합당의 명예도 훼손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누리당의 이름은 2012년 1월에 이 국민 공모를 거쳐서 이 당내외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네. 결정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편 이 과거 이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새누리라는 이름이 이 신천지를 떠오르게 한다라는 반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이 정미경 전 의원이 이 새누리당 이름이 정해지고 나서 이것이 신천지를 떠올리게 해서 이 교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당시 유승민 의원만 동조를 했을 뿐 묵살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치권 소식 좀 볼까요?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역구 후보는 안 내겠다. 비례대표만 가는 겁니까 그러면?
네, 비례대표만 출마를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좀 주목되는 선언인데요. 네. 예, 안철수 대표가 오늘 이와 같은 선언을 하면서 오늘의 결정이 이번 총선에서 전체 야권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이건 사실상 이 미래통합당과의 연대를 우회적으로 수용한 것이다라고 네.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대표는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지역 선거구에서 야권 후보를 선택해달라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이 국민의당이 지역구 후보를 안 내는데 이 지역구 후보를 야당을 선택해달라 이 말은 곧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이 미래통합당과의 선거 연대도 없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안철수 대표는 기자회견 후에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밤새 고민했다라고 네.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고요. 이 언론은 이 지역구 선거를 포기한 것이 이 좀처럼 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모두 미래통합당으로 간 상황 등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 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의 이름으로 이제 지역구를 나갈 수가 없게 되니까요. 근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본인이나 이태규 의원 등 이 현역 의원들은 선거 전략과 크게 관련성이 없다라면서 이 지역구 출마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 필요 없다. 혼자라도 나가겠다. 뭐 무소속 아니면은 뭐 미래한국당으로 나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취지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야 사당 대표가 만났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잖아요. 네. 추경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곧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아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추경에 합의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마스크 관련된 문자 조금은 재밌으면서 감동 있는 문자가 있는데요. 7232번님이 동네 약국에 마스크 입고가 되는지 여쭤보러 약사님 얼굴을 봤는데 어린이용 캐릭터 면 마스크를 코랑 입만 겨우 가리게 쓰고 계시더라. 조금 웃펐다. 그러니까 재밌으면서 좀 슬펐다는 게 왜냐하면 이제 그 약사님 같은 경우 당연히 마스크가 뭐 충분히 본인 쓸 건 있으셨겠지만 네네. 그래도 환자분들을 위해서 자신은 이제 작은 거 쓰고 아마 다른 건 다 우리 손님들에게 좀 팔았던 손님들과 같이 공유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건 좀 한편으로는 좀 감동이 좀 되기도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정치권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지도부가 비례민주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오늘 중앙일보 보도였는데요. 그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 이 전해철 당대표 특보단장, 홍영표, 김종민 의원 등 이른바 당 핵심 인사 5인이 엊그제 저녁에 이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 모여서 이 민주당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중앙일보는 이 자리에서 이들이 그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비례정당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네. 말한 말을 하고 또 심상정 대표와 연대는 안 된다라는 말도 하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게 된 것은 공수처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네, 뭐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오고 정의당에서는 이 정치 개혁을 위한 험난한 길을 함께 걸어온 정치적 파트너에 대해서 이 혐오스러운 표현이 사용된 점은 참담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 민생당 김정하 공동대표도 한국당보다 더 나쁘고 비열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뭐 만난 건 사실이고 네. 비례정당과 관련된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이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결의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사실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윤호중 사무총장도 이 5인 회동에 참석한 분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이 미래통합당이 정치개혁을 위해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리고 또 훼손하는 또 역사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었다라면서 네. 민심을 거역하는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하겠다 이거는 이제 아닌 거고. 네네. 네. 그러면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잠깐 오간 건 사실이지만 사실 무근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아직까지는 맞습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사실 무근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이 와중에 정봉주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는 소식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정봉주 의원이 비례정당 창당설을 부인을 했었는데 네. 오늘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그 열린민주당 창당 추진 기자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창당하는 일에 몰두하겠다라며 본인은 비례 순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열린민주당으로 당명을 최종 결정한 것은 일주일 정도 시점이 지난 시점이었다라면서 열린민주당. 네네. 네. 오랫동안 준비해 왔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 민주당과 뭐 어떤 합의나 이런 건 전혀 있는 건 아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산입니다. 아침에 2시간 줄 서서 5장에 4,000원 주고 샀어요. 그것도 못 샀으면 아내한테 혼찌검 났을 것 같습니다. 라면서 6524번님이 문자 보내주셨고요. 참 이것도 좋은 뉴스 하나 있네요. 만추를 즐기자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부산 기장군 기장읍인데 방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무료로 마스크 5매씩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료 나눔이 있었던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사시는 만추를 즐기자님. 자, 이렇게 마스크가 전국적으로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내 거 챙기지 않고 조금만 더 나눈다면 그렇게 모자라진 않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실시간 교통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김한나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퇴근 차량들로 정체 구간이 늘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 한남대교부터 난지 나들목까지 30분 조금 넘게 소요되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은 성수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또 여의 하류부터 가양대교 사이에 차가 많습니다. 고속도로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부근 또 월곶분기점 부근에서 각각 3km씩 더딘 흐름 보이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화성휴게소 부근 5km,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되고요.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어렵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순화들목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로 1km 정체되고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판교에서 일산 방면으로는 송파 부근에서 서하남까지 짧게 밀리다가 광암터널 부근에서 토평 사이에 차가 몰려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머리에도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코로나19 지난달 20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오늘이 39일째가 됩니다. 거리는 한산하고 가게엔 손님이 뜸한 이 상황. 여행업계나 숙박업계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런 가운데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종합 경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최 교수님 지금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잖아요. 비상시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비상시국에 아주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란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게 좀 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1월 27일인데요. 네. 그때 이제 모 방송에 나가서 제가 추경 준비해야 될 거다 이런 이제 발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확진자가 이제 뭐 1명 정도 나오고 이렇게 상당히 초반이었군요. 초반이었었죠. 네. 네, 그렇게 말하고 제가 이제 청와대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부총리로부터 업무 보고 받으면서 상황을 이제 비상대책 상황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이제 기재부에서는
재정 조기 집행이라든가 네. 과거에 이제 그러니까 경험에 기초해서 관성에 기초해서 이제 어떤 하나의 대응책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대책을 뛰어넘는 네. 좀 그러니까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때 그런 뉴스 있었죠.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네.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기존의 이제 메르스라든가 사스하고 차이가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그러니까 이게 치사율은 낮으면서 전파력이 굉장히 빠른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초기에 치사율에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파력이 이제 그러니까 빠르게 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것이 뭐 독감 수준이라 하더라도 이게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는 걸리는 것 자체에 공포를 느끼는 거군요. 그렇죠. 네. 불안감과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이 확산을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을 진정시키는데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지쳐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불안한 속에서 접촉을 통해서 이게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모든 활동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모든 활동 중에는 당연히 경제 활동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니 경제 활동 자체가 우리가 접촉 안 하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비상 상황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혹시 우리 교수님은 지금 현재 뭐 수치 같은 거, 경제 지표 같은 것들 예.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올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뭐 당분간은 굉장히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 이제 그 심리 지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네. 지난해 11월 달부터 그러니까는 올해 1월 달까지 좀 개선 100을 넘어가지고 네.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보였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2월 그러니까 7% 포인트 이상이나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2월 달 거도 2월 초반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2월 중후반 같은 경우는 사실 반영이 안 된 거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소비가 거되고 뭐 생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자영업자 정도 좀 이제 걱정을 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는 그 뭐 대기업 종사자들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 그러니까 지금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 생산과 소비 활동이 네. 생산과 소비 활동이 생산 활동도 그러니까 일정하게 위축받을 수밖에 없고요. 소비는 이제 굉장히 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러면 3월 달은 당연히 수치가 훨씬 더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뭐 예측이 사실 어렵긴 합니다만 이게 언제쯤 좋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혹시 교수님은 하세요? 저는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이게 여기에 대한 이제 처음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과잉하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검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보게 되면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네. 주로 이제 그러니까 사망으로 연결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이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극복 면역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인식이 안 돼 있다 보니까는 네. 사람들이 이제 과도하게 위축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비점이 언제로 보냐면요. 네. 방역 체계의 핵심은 그러니까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악화된 이유가 신천지가 굉장히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어쨌든 간에 이 종교단체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돌발 사태를 경험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빠르게 어쨌든 간에 명단을 어쨌든 간에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좀 이제 확보가 되게 되면은 저는 이제 확진자 수들이 그러니까 이제 꺾일 수 있는 방이 조만간에 도래할 것이다. 확진자 수가 꺾이게 되면은 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도 네네. 좀 안정이 될 거고요. 물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다 치료가 되고 나서도 그러니까는 일정한 기간이 좀 돼야지만이 경제 활동으로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구가 될 거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 상반기까지는 저는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야, 이 올해 안 그래도 참 경제 성장률 그래도 작년보다 좀 나아질 거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예. 상반기까지 영향이 간다면 작년보다 결코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도 좀 보셨죠? 예. 예. 아마 1990선까지
내려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예. 이거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과도한 공포심이 좀 더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이만큼 크다는 거를 보여주는 수치입니까? 금융시장은요. 네.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보게 되면 오버슈팅 같은 경우를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심리가 이제 불확실성이 커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도한 반응을 이제니까는 되게 이제 보이는 경우가 투영이 많죠. 되어져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등할 때는 또 굉장히 또 이제니까는 폭발적으로 반등을 보이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빠진 것은 불가피한 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상태거든요. 미국도 엄청 빠졌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요. 국내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그 투자가들이 네. 돈을 그러니까 해외로 아직 그러니까 유출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선진국가에서 주가가 빠지면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조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그러니까 좀 이제 이 소나기를 좀 피해가자는 차원 속에서 지금 건들은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금을 해외로 유출 안 하고요. 네. 환율이 그러니까 상당히 오늘 변화가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돈을 이제 그러니까 유출이 안 됐다는 것을 이제 반영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 상황이 안 좋아서 잠시 장에서는 떠났지만 우리나라를 떠난 건 아니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런 상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20조 원 예. 규모의 종합 경기 대책을 내놨는데 예.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재부에서 내놓은 대책보다는 굉장히 진일보했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요구도 있었고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겁니다. 뭐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광범위한 그러니까 독립 노동자들이요. 독립노동자. 프리랜서를 포함해가지고. 네네네.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이 어린이집 같은데도 그러니까는 이 특별 활동을 이렇게 하는 이제니까 이런 교사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일이 다 없어졌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 아이들한테 감염시키고 이럴까봐요. 접촉을 최소한 사람들의 활동을 어쨌든 간에 축소시키다 보니까는. 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의 그러니까 수입이 굉장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소득 지원이 저는 기존에 우리가 근로장려세제라든가 실업급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유연하게 좀 이번에 운용을 해가지고 네. 최소한의 그러니까는 이 소득을 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 소득을 가능하면 이제 그러니까 소비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소비 쿠폰으로 좀 이제 상당 부분은 연결해가지고 한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게요. 아 그러니까 현금 직접 지급보다는 소비 쿠폰 지급이 조금 더 괜찮은. 그렇죠. 그것도 것 같다. 이제 그러니까 네.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들을요. 아, 그럼 빨리 사용하라는 거군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자영업자들한테 이게 돌아가야지만이 네, 또 네, 네.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번에 금융지원 대출제도를 이제 그러니까는 좀 한 5조 원 정도 좀 이제 운용하기로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추가적인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 효과는 있어도 네.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소사업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당장 지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로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봤자 빚만 쌓일 수가 있어요. 네. 금리를 낮춰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뭐냐면 수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여주는 측면이요. 비용을 어떻게 줄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이 대출 규모가요. 네. 지난해 3월 말 기준으로 636조 4천억 원입니다. 네. 그러면 1년에 연금리 1%만 적용하더라도요. 6조 6조. 4천억 원 정도 돼요. 6조 네.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이자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환 대출을 해주면은 금융중개지원 대출제 들어가지고 기존의 대출금을 좀 대환시키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그러니까 지금 뭐 780조가 넘어요. 대출 규모가요. 중소기업이요? 예. 네. 지난해 11월 달 기준으로요. 중소기업은 대체로 뭐 몇 % 정도나 금리로 내고 대출을 받습니까? 뭐 기업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요. 네. 이 담보대출을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뭐 4% 정도는 돼야 돼요. 그 금리만 좀 낮춰주더라도. 그러니까 1%만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가 지금 한 0.5에서 0.75%로 운영을 해요. 네. 그럼 거기다가 이제 금융회사들이 마진을 한 최대한 2% 붙이거든요. 네. 그럼 3% 밑으로 이게 금리를 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존의 이제 대출금을 좀 그걸로 좀 낮은 금리로 좀 바꿔주게 되면은 네. 이자 비용이 상당히 경감되게 되면은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비용을 절감시켜줘야지만 이게 상쇄가 된다는 얘기죠. 뭐 임대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지만 임대료는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뭐 착한 임대료 운동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건 모두에게 강제할 수 없는 거니까는. 네. 그랬을 때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은행이 좀 이제 추가 대출에 낮은 금리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네. 기존 대출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좀 줄여주는 방식. 네. 예,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추가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당장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돈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좀 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현금 지급보다는 소비 쿠폰 같은 걸 지급을 해서 그것도 이제 기간을 정해주고 지급을 해서 그렇죠. 바로 소비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예, 독립 노동자들은 좀 수입이 끊기고 있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해법을 정부가 어떻게 또 녹여서 정책에 반영을 하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최 회장님께서 자영업 하시는 모양인데요. 뭐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살려달라는 말까지 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 저희가 언론 통해서도 많이 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시니까 피부에 좀 더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자,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인터뷰를 했고요. 자, 이제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뉴스의 다른 면을 살펴봅니다. 정주식의 뉴스 이면. 네,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정주식 편집장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를 왜 좋아하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컨텐츠가 좋아서 그래요. 네, 컨텐츠가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역시 최욱보다는 정영진인 것 같습니다. 그건 진리죠.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가 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내지 않겠다 깜짝 발표를 했죠. 네. 이게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리얼미터 2월 4주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1.2%가 나왔어요. 1.2%요? 이 안철수 대표의 브랜드 파워가 네.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네. 1%대 지지율은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달 안철수 대표가 귀국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네. 이번엔 이분이 누구랑 같이 정치를 할까? 이 호기심이야말로 저는 정치인 안철수의 정체성을 잘 말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랑 함께하냐? 그렇죠. 그래서 네. 누구랑 같이 여기에 주목해서 보면요. 안철수 씨는 복귀하자마자 두 가지 발표를 했죠. 네. 손학규 대표와 결별하겠다. 그리고 보수통합에 불참하겠다. 이런 그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네. 독자신당 창단을 선언했는데 네. 이게 다소 뜻밖의 행보였어요. 이제 누구랑 같이 안 하겠다라는 거였죠. 홀로서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분이 정치를 시즌제로 하시는데요. 시즌제요? 예, 그러니까 이번 시즌의 키워드는 홀로서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홀로서기를 이해하려면 네. 이분을 따라다니던 그동안의 별명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뭐 있었습니까?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가장 인상적인 발언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였잖아요. MB 아바타입니까? 이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좀 우습게 들리긴 했는데 네. 사실 본인에게는 대단히 좀 억울한 별명이었을 거예요. 아바타라는 말은 그 누군가의 배후 조종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2016년 총선 때는 박지원 상황설이 또 있었어요. 그랬었군요. 안 찍박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이런 말이 한참 돌았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 안철수 시즌 1 때는 시골의사 박경철 씨의 배후 맞아요. 조종설이 있었죠. 네. 측근들 입을 통해서 그런 말들이 전해졌는데 뭐 저는 이런 설들이 네.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설들이 사실인가 아닌가의 여부가 아니라 이 별명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배후 조종설, 상황설, 아바타설 이런 것들을 하나같이 안철수라는 정치인을 허수아비로 묘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등장 조건은 단순하죠. 이제 네. 상황이라는 건 이렇게 왕이 유약할 때 등장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런 배후설이 따라다니는 정치인은 그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안철수 대표가 유일합니다. 과거 그 정치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정치인들 보면 대체로 본인이 뒤에서 조종한다는 얘기는 있었어도 본인이 그렇죠. 조종당한다는 얘기는 진짜 못 들어본 것 그렇죠.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네. 대단히 모욕적인 꼬리표죠. 그러네요. 내가 누군가의 배후 조종을 받고 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귀국하면서 그런 배후설이 따라다니는 유약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기 정치를 하겠다. 홀로서기를 하겠다 선언을 했던 겁니다. 네. 그 정치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던 건데요. 네. 저는 이분이 아직까지 좀 그분의 어떤 실력과 무관하게 네. 정치인 안철수의 브랜드 파워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뭐 하지만 그 지지율 1%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정치인 안철수가 단독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좀 희미해졌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인터넷, 네. 뭐 TV, 유선전화 뭐 이런 것들이 그 묶여 있는 결합 상품이 있으면 이게 좀 상품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선전화만 따로 떼놓으면 아무도 안 찾는 상품이 되는 거죠. 아, 은근히 독하시네. 우리 편집장님. 그 예전에 그 예. 박지원 플러스 안철수, 네. 유승민 플러스 안철수, 네. 뭐 그 전에는 뭐 민주당 플러스 안철수 이렇게 결합 상품으로 이분이 묶여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안철수라는 상품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존재였어요. 그때는 굉장히 서로 막 모셔가려고 그렇죠. 엄청 경쟁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단독 상품으로 네. 홀로서기 한 안철수는 대중의 눈에 그렇게 매력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게 단독 상품으로서 가치가 좀 예전 같지 않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네. 좀 홀로서기는 너무 힘겨운 미션이었다고 보고요. 요즘에 그 유선전화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인터넷 설치하는 김에 한번 같이 써볼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 남아있는 그 본인의 상품 가치를 활용하려면 네. 그러니까 어딘가 좀 본인의 가치와 잘 결합할 수 있는 기성 정치 세력을 찾아야 한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홀로 서는 게 쉽지가 않을 수는 있겠군요. 지금 현재 그렇죠. 정치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오늘 그 지역구 후보 내지 않겠다는 선언이 네. 사실상의 뭐 반문 연대처럼 비춰지기도 하는데 네. 본인도 좀 이번 시즌에는 홀로서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런 걸 좀 감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 비례대표 정당으로 해서 네. 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그때는 이제 홀로 섰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네.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쌓으시고 뭐 네. 대중의 눈에서 이제 뭐 더 이상 뭐 배우설 같은 게 나오지 않을 이제 그런 탄탄한 실력과 어떤 네. 평판이 갖춰지면 그때야 이제 좀 비로소 홀로서기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치인 안철수의 홀로서기 어떻게 돼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 중에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와서 여론조사 개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 4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는 TBS 의뢰로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성인 1,514분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 10% 유선 그리고 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률은 5.2% 그리고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리고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막연한 두려움도 커지고 있는데요. 점점 밝혀지고 있는 이 신종 바이러스의 실체에 조금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환자의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을 겪고 지나간다. 다만 중증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전 세계적 유행을 각오하고 각국에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한 김홍빈 분당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설명입니다. 대다수는 감염되고 초기에 며칠 후에 증상이 좋아집니다. 예.
보통은 3 내지 5일,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 전후로 급격하게 폐렴으로 이행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보통 싱가포르나 다른 지역들에서 한 5일 정도로 잡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CDC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만 명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했는데 80%는 경증으로 그냥 지나가는 걸로 발표를 했거든요. 80%는 치료 없이도 경증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네네. 하하, 그러니까 그 80%의 환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지나가지만 폐렴이 합병했거나 중증의 환자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 이분들을 위중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또는 폐렴이 생겼을 때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할 거냐. 이런 부분이 현재 중점을 두고 실행에 옮겨야 될 그럴 전략입니다. 이게 어떤 전 지구적인 대유행, 팬데믹 상황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네,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WHO나 미국 CDC가 심지어 미국은 지금 큰 유행이 없는데도 미국 내에서 유행할 거다 가정하고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WHO도 지금 이제 중국에서 발생한 숫자 못지않게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숫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준비해야 된다. 환자를 찾아내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환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환자가 는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환자를 빨리 찾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데 안심해야 한다. 이번에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코로나19 대응 TF 이형민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입니다. 초기 논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한 5일 정도로 알려져 있었고 그다음에 2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7일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국내 초기 자료를 보면은 외국의 자료보다도 잠복기가 조금 더 짧습니다. 한 3, 4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국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음에 28분까지는 잘 관리가 되다가 신천지라는 고위험군이 나타나면서 초기 논문에 얘기했었던 그 2배에 걸리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 그룹에 대한 위험 요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서 빨리 찾아낼 필요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거는 신천지의 명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이동을 했고 누가 누구를 만났고 이런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선별적으로 신천지 교인들도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보다 환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에 일회일비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환자는 자연적으로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빨리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환자가 는다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환자를 빨리 찾아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도 대다수는 이것처럼 앓고 지나간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갑자기 증상이 악화된 경우는 빠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감염내과 전문의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코로나19 초기 증상과 이것 증상이 쉽게 구분되지 않기에 코로나19 확진자 관리가 더욱 어려운 것인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온차가 커질 때 흔히 걸리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감기, 2번 반감기.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네, 보기가 감기와 반감기입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서 포스티노의 감기가 싫어 노래 들으시면서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는 6시에 돌아옵니다. 난 감기가 싫어 감기가 싫어 맛있는 음식도 아무 맛도 없잖아 감기가 싫어 난 감기가 싫어 자꾸 잠이 와서 맘껏 놀 수 없잖아 감기가 싫어 널 보고 싶어도 코가
하잖아. 난 봄날이 좋아. 봄날이 좋아. 따뜻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과 내 생일도 있지. 3월 29일 친구들과 함께 선물은 꼭 챙겨. 봄날이 좋아. 근데 감기는 싫어. 내 생일마저도 집에 있어야 하잖아.